오늘 저희 김병일 특강 교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에 보이지만은 우리 김병일 이사장님은 34년 동안 경제 관료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국가재정경제정책 추진에 참여하시면서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하고 2005년도에 공직에서 퇴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안동으로 내려오셔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13년 넘게 퇴계 선생의 고향에서 선비문화원 이사장으로서 퇴계 선생의 학문과 철학과 그리고 퇴계 선생이 걸어온 길을 함께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 한국국악진흥원 원장,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조직위원장, 영남대학교 석좌 교수 등을 겸하며 국학진흥과 인문가치 고양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퇴계 선생이 소유하던 계산과 도상을 새벽마다 거닐며 선생이 소원했던 착한 사람이 많은 살기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을 그리며 안동에서 만년을 보내고 계시면서 저희 충효의 대학 명예 교수님으로서 4년 내내 강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양에서 도산까지 800리길을 14일 동안 걷는 퇴계의 구도의 길을 세상에 전파하고 계시는 21세기 선비정신에 관한 특강을 해주실 김병일 특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병일입니다. 오늘 우리 충효회 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4기 충효회 대학에 들어오셔서 가득 자리를 메우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 낮에 바쁘게 일하시고 밤에 이렇게 공부하신다는 것도 훌륭하신데 그 공부도 요즘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충효예 여기 우리가 앞장서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한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시간 전에 왔는데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이 자리를 메꾸고 계셨고 또 아까 우리 송채인 양이 연주를 할 때도 어느 소녀 에미 그룹보다 더 열심히 호응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충효회가 부족해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장에는 없던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치솟고 있습니다. 또 가정도 그 속에서 내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효회는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특히 내가 앞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치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먼저 깨닫고 참여를 하신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통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 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동 사람도 아니고 퇴계 선생과 무슨 직접적인 혈연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니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 퇴계 선생과 관련되는 그런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느끼다 보니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현직에서는 경제 물질에 제가 좀 치중했다면은 앞으로 제 은퇴 후의 삶은 정신,
특히 이와 같은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유산을 널리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우리 총재님 또 원장님께서 그 오지에 있는 안동에서도 한참 산속에 있는 도산에 있는 저를 이렇게 매번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이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래 이 전문 강사도 아닌데다가 60대 중반에 시작을 해갖고 70, 80 내일 모레인데 안 그래도 말이 점점 더 어눌해지는데 이 마스크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고 나니까는 제가 하는 얘기를 쟤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벗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효예를 실천하신 퇴계 선생을 우리가 배워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존경받는 위치에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회는 바로 충과 효를 퇴계 선생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동상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뵙고 충효를 다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준비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모습, 충효회가 아주 거의 말라가는 이 모습을 한번 본 다음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비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가장 이 선비 중에서 최고 선비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선생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흔히 주향백리, 화향천리, 인향만리라고 합니다. 바로 퇴계 선생의 삶은 왜 지금 더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짙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500년 전의 퇴계 선생의 삶이 바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체득해서 우리 것을 할지, 바로 실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민모습을 얘기할 때 흔히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하고 양치배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불과 반세기 남짓 만에 먼저 봤던 나라가, 먼저 하는 나라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경제 생산 요소인 자원, 자본, 사람인데 자원, 자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단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근면했고 교육열이 있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특히 굵은 할자로 키운 가족 사랑, 바로 한번 1960년대 근로공단에서 소독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심지어 남동생 학비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쯤 뒤에 우리나라에 온 아놀드 토이베라는 세계 최고의 문명사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80 노인인데 얼마 안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뭐 하나 소원을 하나 얘기하라 하면 나는 한국의 가족윤리, 효문화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놀드 토인비가 한 3년쯤 있다가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3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얘기하신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 합니다. 더 해. 저는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세계로부터 칭송받던 동방예의지국의 후예.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비록 가난했지만은 오손도손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후퇴했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머리 두들고 자기 목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교육열, 예나 지금이나 제일 높은데 옛날에 지덕체 교육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이제 지식교육만 남아 있습니다. 가족사랑, 이건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이해타산 가지고 남남이 됩니다. 남남보다 더하죠. 그 결과 나라 전체도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도 후퇴하고 있어요. 가장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38나라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한심하게 생각되는 것은 세대별로 자살률을 볼 것 같으면 나이를 먹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훨씬 더 젊은이 자살보다 높습니다. 신문에는 젊은이 자살률만 나오죠. 왜? 기자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늙어서 죽을 때 되면은 뭐 병으로 죽었건 죽기 싫어서 살기 싫어서 죽었건 그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안게 되는 재앙 아닙니까? 지금 80대 노인 몇 년 후에 저희 세대의 자살률이고 높아진다는 거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그거를 단절하지만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살한 노인은 대답하지 못하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 학대받는다고 하는 노인한테 누가 가해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가족이 4분의 3이 넘고, 4분의 3이 넘고, 아들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가해 장소를 물어보니까 거의 90%가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학대하겠습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 밥을 먹어 뭐라고 이쁜 옷 입어서 뭐 합니까? 바로 근본 원인은 저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바로 인성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해냅니다. 근데 사람의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커지고 아주 멋있어졌는데 가치관이 아주 잘못됐어요. 가치관은 바로 교육의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아주 달라졌어요. 조기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시키는데 옛날에는 바로 무릎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죠? 형제는 물론이고 사촌, 오촌 조카, 이모, 고모 이런 적게는 일개 분대, 많게는 일개 소대가 할머니 앞에 모여서 무릎교육, 밥상머리 교육을 배웠습니다. 잘할 수가 없죠. 한번 가르쳐줬다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형님이나 누님이나 고모한테 이쁜 행동해가지고 배워갔던 겁니다.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인간 초급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려서는 사랑을 받고 커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삶은 화목했고 본인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사교육 학교 없이 전부 지식교육 일변도입니다. 1등 하라, 이겨라.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취업난에 AI까지 덤벼드니까는 부디 우리 자식들의 몸 가치가 높아져야죠. 당연한데 문제는 요거만 시키고 요걸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요거만 시키고 요걸 안 시키면 저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악화돼요. 아이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은 말이지 친구, 뭐 선생님 뭐 이런데 아니야. 엄마야 엄마. 엄마한테 불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령별로 특징을 나타내면서 바로
이런 타인과의 관계의 악화, 이것이 불화와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사회, 이것은 모두에게 닥친 재앙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된다. 특히 포커스를 어른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 이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웁니다. 말해서 안 됩니다. 책 봐서 이야기에는 상당히 커서나 가능합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배웁니다. 어른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동안에 지식,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걸 지나치게 강조한 건 아닌지, 그 속에 인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이렇게 된 책임은 바로 저는 어른, 집에서는 부모님, 사회에서는 윗사람, 학교에서는 선생님 등등에게 있다. 공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솔이정이면, 리더가 바르게 이끌 것 같으면 습관부정이려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으려. 이제 리더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아랫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좋은 본을 보이는 길이 이게 참 선비가 간 길입니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정치학, 무슨 건축학, 의학 이런 공부가 아니고 위기지학, 자기 자신을 위한 인격 수양의 공부, 쉽게 말해 도덕 윤리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충효의 대학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각자 여러분 하면 자랑스러운데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말로 가르치면 대들어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좀 적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적었는데, 예를 들면 도산서원 조금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 이거 주말에 서원에 오면은 우리가 무료 해설을 해드립니다.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하루 정도는 체제하겠다, 1박 2일 하겠다 그러면 하루 같은 경우는 아이 10,000원, 어른 20,000원 점심값 점심 드리면서 1박 2일은 4끼 드리면서 아이 30,000원, 어른 50,000원 그렇게 실비에 한 3분의 1 정도 받습니다.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우스개로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 이외에도 좋은 체험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아이들이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선비정신인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백세 장수 시대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그건 여자입니다, 여자. 83.5세예요. 남자는 80.5세고 여성은 86.5세. 근데 이게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하던 지금부터 52년 전에는 60세였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접어들었지만 날마다 고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저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첫째는 창조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가진 신지식인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로 열심히 남이 한 거 막 따라가고 하다 보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창조와 융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지금 AI하고 경쟁해서 지식과 기술에서는 펀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절에 앞으로 30년, 50년 우리 아이들 같으면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AI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바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AI는 잘 할 수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AI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뭐겠어요? 따뜻한 공감 능력이에요. 아, 그래. 아, 그래. AI가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몸이 좀 아픈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무리했어. 이제 조금 좀 쉬세요.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피로가 싹 풀리지. AI가 와서 이 사장님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징글맞다. 바로 이제 AI하고 살면서 AI보다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말이죠. 인간 대 인간의 경쟁이니까는 아주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도 어느 기술이 탁월한 기술이 있으면 탁월한 기술이 있을 것 같으면은 더럽도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 쓸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이제 훨씬 능력이 앞으로 능력을 발휘할 AI하고 속에서 AI보다 더 나쁜 인성을 갖고 있으면 AI 쓰지 사람 쓰겠습니까? AI는 적어도 사람 기분 나쁘게는 안 해요. 중립적이지. 근데 우린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빨리 고쳐야 되죠, 이거. 이런 사람 어떻게 길러내고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 이제 우선 선비정신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세계인들이 얘기하는 도덕적 가치를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벨 과학부문 수상자들, 평화상, 문학상 빼고 과학부문 수상자들이 1988년도 이해 서울 올림픽 있던 해에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가만히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면 발명 주체인 인간이 뭐야? 인간성이 마살되겠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앞으로 12년 후에 21세기 인류가 살아가려면 공자의 가르침, 바로 이걸 배워야 된다. 유학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 유학, 이건 한, 중, 일, 베트남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뭐 천산북로 남로 뭐 이쪽에 이런 항로 저런 문명권이 뻔질나게 들어왔던 곳입니다. 유학이 오랜 기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지배자가 바로 사무라이입니다. 여차하면 결국은 이 칼로 승부하는 세계에서 유학은 그들의 교양 과목에 불과했어요. 베트남은 제가 문명에 가보니까요, 양쪽 그 회랑에 쫙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가만히 가서 보니까 매년도 과거 그 실제한 과거 합격자 명단이에요. 출세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만이 평생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자를 우리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라는 말은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나라 유학자를 우리가 선비라고 부르는데 공자, 노벨 과학부 수상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은 가장 그 에센스가 한국의 선비 정신을 배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리가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벨 과학부 수상자들이 백인이었겠어요? 황인종, 흑인이었겠어요? 공부 안 해서 몰라요? 어느 날 번째 아니에요? 1988년까지 노벨 과학부 수상자는 거의가
백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가 크리스찬이겠어요? 아니면 불교도 우리 유교였겠어요?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인 크리스찬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왜? 공자의 가르침은 바로 어질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어질게 대하는 거고, 항상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의 중앙에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유네스코에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한국에서 온 9군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부터 3년 전에 등재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등재를 했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탁월한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다 본받아야 될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서원은 민간이 설립한 사립학교입니다. 왜 민간에서 공립학교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었잖아요. 향교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성균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의 이 지도자들이 사립학교를 만들었냐? 공립학교는 선생이나 학생들이나 전부 출세하려고 그러고,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술이나 마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려면 백성이 편안해야 돼요. 백성이 편안하려면 백성이 착해야 돼요. 백성이 착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훌륭한 삶을 살면서 솔선수범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돼요.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참 지도자, 선비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다운타운에 있는 술집 근방에 있는 향교가 아니고 바로 산자수명한 정말 그 자연과 그 속에 살아간 우리의 선배 최고의 학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인격 수양을 하자 하는 그런 서원을 조선의 유학자들이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100년 동안에 수많은 서원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서원 9군데를 이번에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솔선수범한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선비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이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가 바로 선비 정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선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의 가르침 유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문, 사, 철, 이게 전공 필수입니다. 시, 서, 화, 교양 필수입니다. 시 못 쓰는 선비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정경사, 이거는 내가 공부한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사회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특출난 과학자, 유학자들은 이런 병도 고치고 천문도 관측하는 이런 공부 범위가 무척 넓었다. 도산서원에 한번 오시면 세계 선생의 유물 전시관에서 여러분 이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융합 능력이 탁월했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가 비담해야 될 것은, 이분들은 공부한 것을 반드시 실천을 했어요. 이 점에서 오늘날의 지식인, 실천과 유리된 삶을 사는 지식인과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동안에 선비에서 제대로 몰랐느냐? 저는 양반과 구분을 좀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반은 말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양반은 양손이 오른손 왼손이든지, 양반은 문반과 무반, 다시 말해서 현직 벼슬아치인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들, 손자까지, 자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훌륭한 선비도 있지만 아주 나쁜, 나라 바라보면 매국노까지도 이게 다 양반 계층에 소속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가 양반을 배운다면 이런 사람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안 썼습니다만 춘향이 못 살게 그런 그 변사또 이몽룡이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선비는 바로 인격체입니다. 양반 중에서 두 단계 걸렀어요. 첫째는 지식과 덕을 갖추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의리와 범절 있게 옳고 예절 바르게 실천을 했던 겁니다. 이 지행병진, 아는 것과 행동을 함께하는 이런 지행병진의 참 선비를 우리는 선비라고 하고 이분의 정신을 선비정신이라 하면서 이걸 배우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비 중에서 최고 선비 퇴계 선생은 어떻게 사셨나? 첫째는 끊임없이 공부해서 최고의 학자가 됐습니다. 이건 모르는 분이 없죠. 두 번째, 최고 학자가 돼서 이제는 뭐 제자도 많아지고 임금님도 막 모셔가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어른께서는 인간을 존중했어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당시의 약자들까지 모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존중을 했어요. 그리고 높아지면은 슬슬 뭐 예외로 뭐 좀 특혜를 누리거나 하려는데 이분은 아주 바르게 행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분은 사명감이 아주 높으셨다. 이 점에서 다른 분하고 가장 차이가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퇴계의 사명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젠 끊임없이 공부해서 최고학자가 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열심히 자기주도 학습을 했습니다.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고 남들보다 100배 인식기천이라는 것은 남이 열을 할 때 나는 천을 하는 거예요. 100배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6살 때 천자문 배울 때 12살에 논어 배울 때 배운 것을 모두 외웠어요. 이 외운 것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옛날에 전등이 어두울 때 낮에는 책을 읽으시면 밤에는 바로 외운 거를 이렇게 풀어내가지고 사색하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주, 독, 야, 역 이거를 하는 삶을 살면서 아주 디테일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계속 파고 대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자기 인격을 닦는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부인데 요새는 이거 도덕 윤리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가르치니까 출세하고 어느 힘 있는 자리에 가고 기술을 획득하고 나서는 자기를 위한 삶만 사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멀쩡한 막 뭐 흔들어 갖고 빼고 큰 돈 벌려고 이만한 거 받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분야에서 한 번만 바가지 씌울 수가 있는데 내가 100가지 1000가지 살아가면서 100가지 1000가지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정말 천치 바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할 때 그 수많은 남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이걸 우리 조상들은 이걸 평생도록 익혀갔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착한 마음인데 이 착한 마음을 보존을 해야 된다. 이 착한 마음을 누구한테 이기려고 그러는 내가 뭐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는 이런 그 이후에 생긴 좋지 않는 마음이 이 본심을 이렇게 싸고 누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분들의 공부였습니다. 하늘에서 부여받은 착한 본성을 나도 받았지만 여러분도 가지셨고 우리만 가진 게 아니라 저 부산 시내 우리 저 대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은 나의 형제고 또 우리만 짐승도 하늘로부터 초목도 하늘로부터 다 나름대로 부여받았어요. 100년 전의 나무나 지금 나무나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은 그래서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호들갑 떨면서 탄소 중립 지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최고 경지에 간 거에 이어서 이분은 높아질수록 인간을 존중하고 바른 생활을 한 두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선생은 남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갑이고 이 가족들 특히 여인들이 이제 을이었는데 500년 전에 갑이 을을 대하는 걸 제가 500년 후에 제가 도산에 와서 들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계 선생이 두 번째 부인이 아주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사고를 엄청 쳤어요. 세계 선생 입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성스러운 자리가 제사상 차릴 때 실수로 또르륵 하고 밤이 떨어졌다 하는 게 조마을에서는 밤 버전. 그 밤을 입에 넣다가 걸려가지고 위에 동서들한테 혼나는 걸 보고 태계 선생이 들어가셔서 동수님들 제가 잘 타일르겠습니다. 그리고 손 붙들고 나와서 왜 그랬어요? 묻고 싶었어요. 드세요. 그 대신에 다음 서부터는 나한테 얘기하세요. 저 동네에서는 대추 버전으로 돼 있고 그 너머의 마을에서는 큰 게 떨어졌다고 해서 배를 또 치마 속에 감추다가 걸려갖고 혼이 났는데 구전되다 보니까 동네마다 버전은 다르지만 그 버전에 공통되는 게 뭐냐? 태계 선생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보듬고 감싸고 두둔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태계 선생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가 동시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제가 미안하게 생각이 되죠. 우리 집사람은 제사 뭐 1년에 한 10번 지내는데 대추 입에 듣다는 우리 조카들이 고자질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우리 집사람한테 이래저래 타박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여러분, 퇴계 선생은 그 당시에 정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가족들을 아주 감싸고 감쌌습니다. 맞손자가 장가를 갔을 때 20살 된 손자 내외한테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까 바로 귀빈대하듯이 서로 공경을 하거라. 상경여비. 귀빈처럼 서로 공경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깝게만 여기다 보면 얕보고 없인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못할 짓이 없게 된다. 끝장나는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리움이 싹트고 그 속에서 더욱 간절한 부부애가 싹트는 것이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 500년 전에 우리가 아주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유학자 퇴계 선생이 손자에게 내려준 편지입니다. 이분은 실제 젊어서 이렇게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60 노인이 손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실 수가 있었다. 퇴계 선생은 지금 지면상 제가 다 적지를 못하는데 뭐 수 없는 편지가 3,118통이 남아있고 수많은 일화 속에 감동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의 모든 인간관계는 그 당시도 있었어요. 퇴계 선생의 또 하나의 하녀 학덕이와 관련된 얘기인데 하녀 학덕이가 애를 낳아가지고 젖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서울에 사는 손자가 아까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학덕이를 유모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옛날 하녀는 인권이 없으니까 매매 상속을 자유자재로 주인이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이지만 젖소급 사람이에요. 젖소급 사람. 이거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퇴계선생이 안 된다. 그 아이 GM이 떨어지면 죽게 된다. 그렇다고 또 데리고 갈 수도 없다. 뭐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한 달씩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천한 어미와 자식이.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 살린다는 것은 힘이 불과하다고 우리가 근사력이라는
필독서에서 맨날 공부했지 않느냐. 배운 대로 실천해야지. 배운 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선비고 이게 무슨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얼마 안 있어 중선자는 죽습니다. 저 집에 대가 끊겨요. 나중에 양자를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내다보면서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은 다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계 선생님 그걸 넘으셔가지고 아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모든 생명체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옛날에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프리카 대사가 선비술에 와가지고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그 옥깃을 내미는 걸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한류 콘텐츠 드라마가 돼가지고 세계에 나갔으면 싶은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아직까지는 저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퇴계선생은.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하면 아이고 그 사랑 말고요. 그러면서 정 장관님이 자꾸 이렇게 막 하니까 미니 드라마 한 2편거리를 한번 검토해 보죠. 뭐 납두셔 내가 그랬어요. 바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콘텐츠로 되면은 정말 우리 한류가 세계에서 감동 주는 대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족에 이어서 나이 어린 제자 얘기입니다. 사실 퇴계 선생은 50대, 60대가 되면 이 나라의 최고 가는 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단 칠정, 이건 착한 마음이고 이거는 모든 마음입니다. 이 사단 칠정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퇴계 선생한테 검토 좀 감수 좀 해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시절에 청년 고봉 기대득이라는 분이 논변을 걸어가요. 논변이 쉽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이렇게 나고 지위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생각의 차이, 지역의 차이 굉장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은 8년간 논변을 이어가는데 퇴계 선생의 생각은 바로 발병구약하듯이 병 걸린 사람이 약을 찾듯이 누구의 얘기도 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아, 참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3, 4년 지나가도록. 근데 퇴계 선생이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언행록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의 큰 병통이야. 세상의 의리, 옳고 옳은 진리가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러다 할 수 있으려. 예를 들면 저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요거 처방 주면서 요 밑에 약국에 가서 약 기어가세요, 잡수세요 가다가 제가 잊어버렸다고 치면 약사한테 가가지고 의사가 요런 처방해 줬다 하고 한 알갱이도 내가 복창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게 막 한경도 없어요. 저만 모르겠습니까? 저만 모르겠습니까? 마스크는 대답하지 말라고 마스크 한 거예요. 여러분 충효의 대학에서 나가셔가지고 자격 따고 이렇게 하려면은 상대방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되겠어요? 상대방을 공감받게 하려면 내가 먼저 공감을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해도 되지. 근데 여기는 연습장이야. 인류 선수는 연습장에서 연습같이 합니까? 시합같이 합니까? 그렇죠. 삼류 선수는 엔트리에 들락날락거리는 삼류 선수는 연습할 때 연습같이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연습장에서 인류 선수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엄청 많은데 퇴계 선생님께서는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깨알같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깨알 두께만큼, 둘레만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축구공만큼 아는 사람은 축구공 둘레만큼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요 둘레만이 아니고 축구공이 뛰어다니면서 저 골대, 저 골대, 저 담장밭으로 날아가고 하면서 본 것도 자기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퇴계선 같은 거는 한없이 진리 추구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봉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퇴계 선생은 첫 번째 26살이나 나이 어린 젊은 고봉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대의 사단 집정에 대한 논박을 듣고 제가 전에 말한 것이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면서 견문이 좁은 제가 박학한 그대에게서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결과 두 분은 학문도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요. 당대 최고하는 퇴계가 조선을 통틀어서 최고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고봉도 더 놀라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당대도 가깝지만 지금 퇴계 후손과 고봉 후손은 어느 일가보다 더 가깝고, 저는 양가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퇴계 선생과 관련되는 일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전라도 광주에 고봉 선생을 모신 올봉선 원장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한번 두 선생의 경우로 한번 제가 글로 옮겨봤습니다. 율곡이 찾아왔어도 퇴계는 바로 그렇게 대합니다. 나이 차이가 더 벌어져요. 35살 차이에 손자보다 겨우 5살 많은데 이 율곡이 왔을 때도 퇴계는 정말로 예를 갖춰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제자에게도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산에 오시면은 퇴계 선생의 집이 아주 적고 현판도 조그맣고 글씨도 못난이 글씨가 되어 있는지 그걸 봅니다. 바로 도산에 오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마음 편하게 당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집도 적게 현판도 우스꽝스럽게 쓰고 이렇게 맞이하려고 했던 겁니다. 퇴계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검소한 걸 볼 때는 우리가 의식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털옷을 20년간 입었다는 기록도 있고 아주 검소하게 사셨어요. 왜 검소하게 사셨을까? 검소해야지 청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렴이 왜 중요할까? 일 잘하고 인간관계 좋으면 안 될까?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인간관계 좋더라도 돈 밝힌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퇴계에게서 우리 같은 이 비대면 시대에 가장 배울 점은 퇴계의 편지 교육입니다. 퇴계는 3,100여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가족한테는 애틋하게, 또 제자 후학들은 아주 아까 고봉에게 한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편지를 썼어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퇴계 선생님보다 훨씬 편리한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표현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다가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의 도우미가 되어버리라고 생각됩니다. 퇴계는 아주 사명감이 있었어요. 벼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우리들까지도 착한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이분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벼슬을 물러나서 서당에서 연구하고 저술하고 후학을 양성했어요. 그 당시 공부하는 수단이 문자가 한문이었습니다. 방대한 한문 서적을 남겼습니다만 90% 이상이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강도질 안 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문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말 12곡 노래를 작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작곡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작곡해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은 참 착한 사람이 됐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희망을 피력하셨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작곡을 했어요. 4분의 3박자로 했어요. 아마추어들이 쉽게 작곡하고 또 따라할 수 있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도산 12곡 5글자를 검색창에 누르면은 퇴계 작사, 김종성 작곡 노래가 12곡이 나오는데 가사하고 곡조가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당신만 서당에서 하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 뭐 얼마 많이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전국에 있는 훌륭한 분이 계신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원을 창설하도록 퇴계선생님이 계속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 서당에서 하신 일, 서원의 그 창설을 하신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퇴계는 돌아가신 이후에 400년 후에 나라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애국자를 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세계 후손 중에서도 애국자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독립유공자가 한 마을에서 25명이나 나오고, 이육사 선생도 퇴계 선생이 14대 손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시를 지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17분 동안 감옥에 이 옥살이를 한 그런 치열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후손뿐만 아니라 후학들도 그렇습니다. 이 임청각의 그 종손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라에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어떤 종손은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노름판에 돈을 잃어서 그 돈이 바로 임시정부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지역의 의병장들은 하나같이 세계의 항맥의 아주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독립운동까지 영향을 퇴계가 끼칠 수가 있냐? 바로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이 삶의 기준으로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익이냐가 아니고 무엇이 나한테 편리한 거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 퇴계의 철학은 줄이 그것이 바로 300년, 400년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500년 후에 우리들도 무엇이 옳은 거냐 하고 생각할 때 각자가 다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도산에 오시면 퇴계 종택에 올해 91살 되신 이 종선이 꿇어 앉아서 초등학생서부터 성인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손수 쓴 이 조복이란 글씨를 나눠줍니다. 코로나 전에는 3만 장을 쓰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5만 장을 쓰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제 한 3만 장, 4만 장은 재고가 쌓이게 돼요. 이 재고 찾아 진주에 있는 삼현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500장을 보내고, 또 지난주에 이화여대 교수가 오니까 애들이 바뀌려면 엄마가 제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엄마들이 앞으로 될 이화여대생, 또 똑똑한 엄마들이 될, 그러면서 거기에 교수는 30장 달라고 그러는데 300장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까요? 91살 되신 분이. 육사 선생 따님도 와보시면 모두가 다 눈시울을 붉힙니다. 동방예의지고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저 혼자 앞으로 바뀌어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보다 오래 사실 분들, 저보다 큰 영향을 미칠 분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는
2002년도에 수련 시작해서 그때는 선생님 200명밖에 수련을 못했는데 그 차츰차츰 수련생들이 늘어가지고 5년 후에 2,000명, 또 5년 후에 2만 명,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18만 6천 명이 수련을 했는데 지금 175명의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올해 4월 이후에는 다시 작년 숫자의 한 3배 정도 지금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선생은 남들이 다 나아가려고 할 때 물러나서 위대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까지는 배를 타고 충주서부터 말을 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도 탈 수가 없고 말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450년 때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이걸 매년 하게 됐어요. 매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이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읽고 이 코스로 가면은 누구든지 다 센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우리의 구도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구슬 서말이라도 꿰어보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중요의 실천, 바로 100마디 말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바르면 명령 안 하더라도 행동을 하는데 내 몸이 바르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명령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모두가 다 따르는데 말로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치면 봉사, 재판 건다, 대든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수신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바로 이런 삶을 지금같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몸이 있는 곳에 정신이 있어야 되죠. 톨스토이는 제일 중요한 때가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선진국은 존재를 위해서 살고 후진국은 소유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존재를 생각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무엇을 더 가질까 하고 소유를 생각합니다. 늘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호기심 있는 사람은 청춘이고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20대 늙은이도 있고 60대 청춘도 있습니다. 제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금수, 짐승은 이거 못합니다. 내가 금수가 아니려면 효도하고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자녀는 전부 사랑은 합니다. 사랑을 해요. 저는 사랑해서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지시보다는 좋은 본을 봐야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자기는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라. 자기는 찍찍찍찍찍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애들 보고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보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만 못 살게 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제일 신나할 때가 엄마가 과외 하나 빼줬을 때 제일 깽깽말 하면서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을. 시국. 바로 나보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보다는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난 우주적인 자아를 갖게 된다.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하고 영광은 주위에 공유해야 됩니다. 남을 칭찬해야 됩니다. 흉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남의 허물은 다 퍼지고 이게 은학입니다. 착한 일은 드러낸다. 이게 양선입니다. 은학 양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대강대강 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두 사람한테도 얼굴 좋아졌어 나한테 와서 얼굴 소리 하면 탁 손을 치게 됩니다. 옷 멋있다 저한테서 옷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옷장사 칭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바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특히 리더 여러분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한번 육하 원칙으로 한번 칭찬하는 그 연습을 딱 한 번만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누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영철이가 어제 점심시간에 아이고 아나운서가 하니까 뭐 내가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진다. 우리 저 식당 앞에서 철수가 넘어져갖고 다쳐서 막 이렇게 피를 흘려서 걔를 이렇게 엎어서 둘쳐엎고서 양호실에 막 가더라. 그러면서 얘 나는 이제 양호실에 가서 할 테니까 너들 먼저 먹어. 뭐가 남았죠? 이게 친구요 인간애 아닙니까? 밥때 되면 어느 놈이 뭐 피를 흘리건 뭐가 나든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의 누가 어려움을 나중에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도자,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영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밥때 대해서는 밥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더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를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람의 장점을 볼 때 칭찬이 나오는데 장점을 보고 칭찬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내 몸에는 세로토닌이 도는 거예요. 반대로 남 이렇게 흉보고 조지고 뭐 야단치고 할 때 내 몸에 다른 사람을 보아가지고 내 몸에 간직할 때 어때 독이 도는 거야, 독. 독이 돌면 뭐가 생기죠? 염증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 그게 바로 암 초청장이 거기서 발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건 명령 지시 말로 따지지 말고 이렇게 바르게 실천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여기 아주 경청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